한화오션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4년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4.1% 크게 증가했고 영업손실이 80.6%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성과가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7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2.04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조 4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54.1% 증가했는데 제공 및 계약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1.8%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올랐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전환 103%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9%뿐이 증가를 안 시켰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2,385억 원으로서 전년도 1조 6천억대 적자보다는 무려 85.5%가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2%지만 전년보다 30.9%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했고 원가 생산성도 0.75에서 0.97로 0.2포인트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영업손실이 크게 감소한 것은 하나가 인수한 이후의 경영 개선일까? 아니면 조선업의 전반적인 흐름 개선일까? 이렇게 얘기해 보지만은 다른 조선 3사도 다 상황이 조금씩 좋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만 특별히 뭐 특출하게 잘해서 적자 폭을 줄였다라고 얘기하기는 먼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조 5천억 원대로서 16.3%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가 54.1%나 증가했는데 그 갭이 마이너스 37.9%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추론은 수주 판매 가격이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스루프 회계는 매출 원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료비만 가지고도 우선 이렇게 상상을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스루풋 금액상으로 211.9%나 크게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19.8%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상당히 크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경비가 8.2% 증가했어요. 다른 그 스루풋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과로. 그래서 TOE 생산성은 여전히 적자지만 0.88로서 전년도 0.3보다 무려 0.57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4,13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무려 1,752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 상황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계약 자산 포함해서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공품만 적용 대상이에요. 1조 8천억 원대 연말 재고인데 이게 4,852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계약 자산은 거꾸로 336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회계 영업 이 손실보다 더 손실이 난 것은 크게 제공품이 증가해서 그렇다.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처럼 되어 있죠. 제공품이 이만큼 많이 있다.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 이익이지 실제 이익은 아니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참에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제가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계약부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부채 보면은 수주를 하면서 뭔가 이 생산 스케줄 내지는 이제 그 시행을 위해서 이제 액션에 들어갈 때 계약 부채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 부채 금액이 더 많은 것이 오히려 그 향후에 일해야 될 계약을 이행해야 될 게 더 많이 있다. 이게 돈을 빌리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약 자산보다 적다는 얘기는 그것은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2020년도에는 계약 자산이 계약 부채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수주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주 계약이 크게 증가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되고, 스루풋을 분석함에 있어 계약 자산은 미청구 공사 성격으로 증감액이 매출에 반영되므로 이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여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일단 한번 계약 부채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1번과 2번 MC와 OE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원재료 매입액을 합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조 3,400억 원대로서 28%가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8.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를 뺀 것이 이제 그 선박 건조하는 가공비가 되겠죠. 3조 원대인데 금액으로 8.2%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1.5%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1.5%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원재료 가격이 여기서도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이런 거를 꼭 게재를 하더라고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 자산의 원가라는 용어를 하고 있는데, 자, 제조 원가는 그동안에 많이 써온 거니까 경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것을 배부해가지고 제조 원가라고 그러는데, 제조 원가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총 제조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금액이 4조 3,040억 원이죠. 그러면은 이게 뭔 돈이냐 그러면은 제가 디커플링에서 뽑아내는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과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이 매입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는 일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아니에요. 재고자산 원가는 결국은 제가 매출 원가 재료비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 이 원가 회계 용어로서는 재고자산의 원가라고 칭하고 있네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설명한 게 있는데, 재고자산의 측정의 회계 정책에 대한 기술 해가지고 당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해서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손실을 잡는다는 얘기죠. 한편 송산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가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 환입을 잡고 있다. 요거 이제까지 하고 있는 거를 좀 풀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평가손실 금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비 속에 평가손실 금액을 집어 넣는 게 아니고 그 재료비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평가 손실액은 277억 원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 4조 3,409억 원, 요것이 매출원가 재료비라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두 가지를 앞에 그 소개한 거는 큰 글씨로 좀 해본 거고, 어, 저 구두로 설명된 대로 말씀드린 것을 글로 정리해 놨습니다. 요 위에 거는 뭐 항상 그 흐름으로 공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고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인데 1단계부터 하나오션이 옛날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3조선사 중에서 가장 회계 투명성이 잘 안 맞아 떨어지는 데였어요. 주인 바뀌었다고 금방 바뀔 것도 아니에요. 하나 그 점령군이 뭔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일본은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뽑아낸 거죠. 이거는 에, 그, 그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성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금액이 원래 일치해야 되는데 621억 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바로 총 제조 비용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성분에 제 원재료의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BWCI 원재료 뭐 미착품 뭐 저장품 이런 거에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해줘야 되는데 3개년 연속 1145억 원 차이가 있고 작년 2022년도에는 4,300억이나 차이가 나고 그나마 가장 그 깨끗했을 때가 2021년도인데 24억 원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2년도에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자산이라는 것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증감액을 검증을 해보면은 CF 캐시 플로우상 미청구 공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현금이 657억 원이 들어온 거로 되어 있으면은 계약 자산이 657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336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는데 돈이 더 들어왔다.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 작년에는 뭐 3,100억 원이 오히려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일인데 이 계약 자산이 이게 보통 대손 매출 채권 성격으로 원가 회계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손 상각 금액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대손 상각을 3,100억이나 대손 상각을 하느냐? 이것도 좀 상식에 어긋난 금액이다 이게요. 그래서 1단계 제대로 투명성이 패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2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어요. 이 갭은 결과적으로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아까 그 1단계의 총 제조 비용의 갭이라고 한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전혀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또 비교를 해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7,854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재고가 7,854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6,619억 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1,234억 원을 어디다 헤쳐먹었냐? 라고 물으면은 에, 해명한 게 평가 손실 금액이 277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봐라. 그거를 그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 957억 원의 현금은 어디로 날라갔단 얘기예요. 작년에는 거꾸로 또 이상한 거죠. 현금이 670억 원이 나갔으면은 그 재고가 6,700억 원이 참 증가했는데 1조 원, 거의 4천억 원 가량이 그 이 재고 자산이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평가 손실 금액을
그 더해주면은 더하는 거죠. 6,400억 원이나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21년도 아까 이 1단계에서 23억 9천만 원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오히려 깨끗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 회사를 팔아먹기 이전에 하나가 인수하기 이전에 무슨 하림이 인수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조그만 회사가 그랬지만은 아니 그 한화 정도가 인수해줘야 격에 맞겠죠. 그러니까 뭔가 2022년도에 뭔가 좀 뭐 좀 이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렇게 그 비교 검증을 해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갭을 소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는. 그리고 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8,887억 원이 집행이 돼서 10.5% 증가했고 직원 수는 263명이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173명을 줄였는데 아마 고임금 관리자를 내보내고 새로 뽑은 사람들은 저임금 신입사원들을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원이 안 남아요. 1억 원 다 됐네요. 9,990만 원. 7.2%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56.6%나 크게 증가했어요. 이 외주 용역비는 사내 하청업체한테 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주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 단가도 좀 노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접공 수준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몰라도 용접공이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업체라고 하니까 그런 거가 아까 좀 단가면으로도 좀 얘기를 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뉴스를 구두 뉴스를 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한테 현재 미국 해군 측에서 한국의 조선업체가 미국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 측이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해군 장성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저기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기도 그렇고 이 미국 조선소가 쉬는 데가 많답니다. 만약 옮긴다면 핵 항모와 핵 잠수함을 제외한 해군 무기, 군사 무기, 해군함은 수주는 약속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돼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 미국 국적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과연 인건비를 올리고도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경영의 묘미가 있는 거죠. 자, 인건비 때문에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이 지금 세계 조선업을 다 휘어잡고 있는데 한국이 안 지고서 아, 악착같이 쫓아가고 있죠. 고부가가치선이라는 이름으로도 있지만은 중국 애들보다 우리가 좀 뭔가 효과적으로 건조를 하는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해고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제약이론 경영의 방법론을 도입을 한 에,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계약 자산 포함입니다. 1.7여 전인데 2022년도보다는 약간 올랐고 근데 2021년도가 아까 회계 내용도 가장 좋았죠. 2.4회전 스루픈율은 19.82%가 상승했고 두 가지가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했을 때는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했죠. 이 추론은 또 반대로 나와요. 어느 게 맞는 거냐? 좀 두고 보자고요.
TO의 생산성은 무려 57.2%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르픈율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TO의 생산성은 그 운영 경비까지 넣어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스르픈율은 오로지 매출 재료비까지 해서 그 마진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더 비교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요 스르픈율로 기준을 잡았어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크게 80.3%까지 레버리지율이 올랐는데, 이 한화가 인수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34%까지 줄였습니다. 산업은행이 좋아라 하겠죠. 돈을 먹었으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분석에 의한 그 투명성 가정에 그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슬픈율도 상승을 했으면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요 경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요 밑에 거는 좀 그 선박한테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한 채 한 채가 프로젝트 성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하락했네요. 그런데 이게 배 만드는 전체 재고는 아니고 대표적인 쇠하고 철판하고 그다음에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죠. 6.4% 단순 평균입니다. 작년도에는 30%가 상승했었고, 그러면은 투명 가정이 패스가 되죠. 그리고 제품 가격은 실제 수주 가격이 아니고 뭐 전문 업체에서 공시하는 건데 7.3%가 그 가격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제품 가격이 이렇게 제시해도 개별 계약에 따라서 가격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라니까 요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원재료 가격은 내려가고 판매 가격은 그 상승했다는 것은 입증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 단계 1단계에서 3단계 회계 투명성 했을 때 너무 갭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분식회계 개연성 에, 가정을 세운 것은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을 해보면은 제 얘기가 어느 정도 더 그 신뢰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주 잔액이 25조 6,578억 원이 있네요. 아까 그 매출이 7조 얼마 했죠? 한 3년 이상 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업량을. 원가 회계 기준으로서 그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보면은, 에, 요 재료로 했을 때 그 9조 5천억 정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9조 5천원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래도 재고가 12%가 증가한다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4,634억 원이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를 거꾸로 줄인다. 그 계약 자산도 줄이고 제공품도 줄이고 하면은 적자 5,555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못 벗어날 겁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 만여에 걸려 있는 그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스루프 회계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로 합리적으로 예측하면은 8조 9천억 원 정도면은 손익분기점은 온다. 그런데 이제 한 719원 정도 적자로 보는 선에서 우슬이 떼다 보니까 좀 그렇지, 실제 요 금액대로 한다면은 149억 원뿐이 차이가 안 나요. 요걸 뭐 한 9조 원으로 해도 안 될 건 없는데, 에, 뭐 비율을 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1.7회전이었죠 재고 회전율. 2회전까지 해보자. 이게 지금 공사 중인 게 많잖아요. 그 배들이 그거를 좀 적기에 빨리 디리버리, 그 슬프 타임즈에서도 제가 언타임 디리버리를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좀 빨리 해서 2회전까지 16.1%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주 이 매출 인식을 추가로 더해가지고 10조 원대를 넘긴다면은 한 거의 5천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조선소를 옮겨서 선박을 건조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경영혁신으로 달성할 수 있다. 뭐 딴 거 아니다 이게요.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결과론적으로는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초킹 얘기도 좀 스루프 타임즈에서 얘기를 했고 그 기법이 미국에서 나왔지만은 현실적 실현은 HD 현대중공업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현대는 분명히 제가 들은 에, 이 정보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측도 이제까지 그 분석을 통해서 예측해 보면은 재고가 크게 증가했죠. 그럴 때는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이익이 더 감소했어요. 영업 손실이.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시경제로 볼 때면은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는 게 스루폿 어, 회계다. 그리고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도 한번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럼 스루폿 회계를 뭐로 명명하면 좋을 거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비유할 때는 어떤 분은 호떡 장사 회계다. 그렇게 간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차라리 좀 거창하게 부릅시다. 마피아 회계다. 마피아가 무슨 가공비 배부 허겄냐. 그냥 쓴 돈은 쓴 돈이지. 자기가 그 예를 들어서 마약 장사라면 기분 나쁘니까 만약 무기 장사를 한다면 내가 무기를 사온 금액 그대로 또 마진만 붙여서 남기는 거니까 인건비 얼마 들고 하는 건 다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그렇게 쉬운 건데 왜 그 쉬운 회계를 두고서 왜 이렇게 복잡한 그 원가 회계를 한 100여 년 동안 해와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피아 회계란 건 뭐냐 그러면은 마피아 오파라는 게 마피아 오파에서 나오는 오른손에는 총을 들고 왼쪽에는 제시하는 오파를 내는 거예요. 할래 말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힘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그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스루프 회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주 소수가 떠들고 그 다음에 별로 찾아오는 손님이 없는 그런 거를 제가 유튜브로 시작한 지 한 만 2년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구독자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콘텐츠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은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은 은퇴를 해가지고 소일거리도 없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그게 솔직한 심정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이 모든 게 좋으면 현금 흐름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캐펙스 투자 983억 원 투자했어요. 크게 투자한 건 없어요. EAT 세후 현금 순익 7,658억 원의 돈을 잃었습니다. 마이너스 그 12.5%예요. 근데 그 줄어들었죠. 전년도 23. 마이너스 23.5%보다는. 그리고 채권자한테 6,734억 원을 이자 포함해서 갚았습니다. 레버리지율은 34%로 떨어졌어요. 아까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도 미리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금 재무지표는 분기 때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것까지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으로서 3조 4,664억 원의 자본을 더 들이밀어 넣습니다. 유상증자로 하나가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죠.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서 이 부채도 좀 갚은 거죠. 레버리지를 그래서 줄어들었고 최종 1조 6,559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유상증자는 그 자동 변동표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주식 발행비가 일부 있고 신종 자본증권 이자, 신종 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자 나가는 것을 배당금적으로 자본 변동표로 회계 처리를 하죠. 이 금액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딱 일치하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준 돈, 그 다음에 이 주주가 이번에 집어온 돈, 그래서 그 회사의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2조 7,929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27,0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11,053원이나 상승했어요. PBR 장부 가격보다 2.404가 됐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2023년 초보다는 내려갔어요. 어, 그 단가는 올랐다 그래도 장부 가격이 그 유상증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5% 이상 주주를 보면 하와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14%, 하나 시스템도 방산업체죠. 그 다음에 그 한화 임팩트 파트너즈라는 데가 9.26, 한국산업은행이 19.5%, 국민연금이 5.51%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17.67%인데 일반적으로 그 네이버에서 그 주요 그 투자기관 얘기할 때 외국인 명이 안 나오면은 지금 그 결산 시기고 주총 시기라서 그런지 외국 자본들이 팔구사고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분율은 외국 자본들이 17.6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르포 타임즈에 제가 요 한 장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설명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 오션도 이런 그 녹색에 있는 거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거 세 개 엔트리 포인트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돈을 버시길 바란다는 것을 권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